경영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업 이야기. 기업 사냥꾼. 네, 안녕하세요. 기업 사냥꾼 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기업 사냥꾼 첫 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에피소드 0 촬영하고 난 이후에. 네. 한 주 동안 이제 영화 녹음한 거를 된장찌개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한테 들려줬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어디 죽어가는 사람 목소리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밝고 톤 업된 목소리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저희 아침이었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아침이긴 한데 좀 약간 좀 톤이 다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특히 병철 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좀 목소리가 이렇게 썩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럼 건무 씨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한테 방송한 거 들려드렸나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들려줬었는데 여자친구가 원래 저희 셋이 친하잖아요. 근데 너무 저희끼리 말이 없다고 추임새나 이런 거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냥 저희 사석에 진짜 사석에서 막 욕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녹음한 거 좀 들어보면서 좀 많이 조급해 보였어가지고.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죠, 저희끼리. 네, 하니까 뭔가. 그런 것도 이런 게 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병철 씨가 저희가 대망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사냥할 기업으로 뽑은 회사는 바로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 피쿼드입니다. 피쿼드? 피쿼드가 뭐죠? 처음 듣는데? 피쿼드가 뭐죠?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는 스타벅스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사실 피쿼드는 스타벅스의 전 이름이 될 뻔한 이름이죠.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항해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고 하면 창립자가 스타보라는 광산에 갔다가 갑자기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 스타벅스라는 사람이 타고 있던 배 이름이 피쿼드라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비딕에 나오는 배 이름이 피쿼드고 그 배 1등 항해사가 스타벅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 모비딕에 푹 빠진 친구들이 거기서 이름을 다 가져다 썼었는데 원래 피쿼드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닌데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썩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닌 게 피가 혹시 제가 아는 그 피가 맞나요? 네, 그리고 쿼드도 여러분이 아는 쿼드 그 쿼드가 맞습니다. 쿼드가 뭐죠? 저 쿼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쿼드가 사실 교도소를 연상시키고 P는 여러분들 아시는 화장실 가서 네,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저는 오줌 교도소에서 커피를 먹고 싶진 그러니까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인들이 들으면 바로 오줌교도소라고 연상되는 그런 단어죠. 왜 이런 이름을 한 거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창업된 게 아니란 거죠. 미국의 시애틀에서 시작된 회사가 오줌 교도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썩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피쿼드라는 이름이 정식 이름은 아니고 이제 후보 중 하나였던 거죠? 네네, 그 후보였던 거죠. 스타벅스 이름 정말 잘 지었네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데 혹시 스타벅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스타벅스 시즌 음료들 있잖아요. 그 시즌 음료들을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는 비싸가지고, 네, 누나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거든요. 친누나가. 그래서 누나가 가끔씩 쿠폰을 줘요. 누나 가끔 쌓은 포인트로. 그럼 이제 그때나 한번 갈까 말까 하지. 저는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격이, 그 돈은 밥을 사 먹지 저는 커피를 먹지는 않아서 제가,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럴 거면 그 쿠폰 줘 주시면 안 되나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영민 씨 하는 거 보고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병철 씨는 뭐 자주 가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저는 원래 커피 자체를 그렇게 자주 안 마시는 데다가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좀 가격대도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갔던 게 그 아까 말했던 건무 누나분께서 주신 원 플러스 원 쿠폰을 받았을 때 건무랑 같이 가서 음료 한 잔 얻어 먹은 게 마지막으로 간 스타벅스라서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원 플러스 원 쿠폰 참 좋아하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첫 주제가 스타벅스가 된 게 안영민 씨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셔서 스타벅스가 됐는데 뭐 스타벅스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 네, 뭐 개인적으로 뭐 팬심이라고 하죠. 뭐 그냥 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뭐 다른 감정이 있어서 첫 회 에피소드로 뭐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좀 대중적인 브랜드를 하는 게 처음에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대중적이긴 하죠. 네, 그러면은 먼저 간략하게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는 1971년에 시애틀에서 처음 그 시작을 했습니다. 세 명이서 만들었었는데 영어 선생님인 제리 볼드완 씨, 역사 선생님 제브 시겔 씨, 작가 골든 보컬 이렇게 셋이서 만들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아니,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이분들 좀 성이 어렵네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When I was in LA. 어, 일단 이 세 명은 어디서 만났냐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저희 셋도 뭐 이런 대기업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게 이름은 피커드 어떻습니까? 피커드 좋은 것 기업 같은데 사냥꾼의 그 시초가 되기를. 네, 제가 피커드로 스타벅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창립자 3명에서 운영하던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전설적 인물 하워드 슐츠가 이를 인수하면서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은 커피 전문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기회로 삼은 스타벅스는 점점 매장 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마침내 1992년 IPO,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수익은 7,300만 달러였다고 해요. 이는 하나로 뭐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73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2017년 기준으로 22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했을 때 22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와, 네, 이때 주식이나 좀 사뒀으면 좋았을 텐데 22조요? 그때 저희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스타벅스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팟캐스트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빠밤. 네, BGM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그중 두 가지만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MD 상품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엔 진짜 예쁜 다이어리와 텀블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텀블러는 시즌별로 좀 특별하게 제작되는 것들인데 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진짜 지갑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진짜 MD 잘 만들기로는 스타벅스가 유명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공되는 텀블러 또한 있고 시즌이나 국가별로 한정적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또한 많이 나오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벚꽃이 유명하니까 뭐 사쿠라 에디션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훈민정음이 들어가 있는 텀블러가 출시돼서 큰 호응을 얻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 없어요. 누가 선물 좀 해주세요. 시간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스타벅스 로고를 손에 들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뭐 바쁘게 일하거나 거리를 거니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씩 떠오르기 마련인데 꼭 바쁘게 걷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진짜. 그쵸 딱 바쁘게 걸어야 돼요. 여유로우면 좀 뭔가 멋이 덜 나서 약간 좀 바쁘게 걸어야 돼요, 맞아요. 텀블러는 이런 이미지를 약간 이제 반영구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자주 가니까 텀블러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그쵸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 또한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계속 들고 다니니까 네네 그 이미지를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스타벅스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텀블러에 대한 소비 욕구가 자연스레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예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저같이 스타벅스에 대한 큰 충성도가 없는 사람도 보기에 저런 텀블러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만들기 때문에 뭐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매출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으로는 좀 특별한 사례인데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진출했던 나라들 중에 커피 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기존의 전통 차 문화라던가 애초에 커피 자체에 대해 좀 민감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커피를 잘 모르는, 네, 커피를 즐기지 잘 않는 나라들. 모르기도 하고 애초에 커피를 즐기지 네, 않는 네. 약간 그런 나라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은 워낙 차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커피라는 음식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중국인들한테 각인된 게 2005년에 500만 달러를 중국에 기부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150만 달러를 중국의 학교 시설과 선생님들에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스타벅스에서요? 네네, 스타벅스에서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스타벅스가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거죠.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온 기업이다. 약간 좋은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점차 커피 소비 시장을 넓혀갔고 뭐 당연히 중국에서도 스타벅스는 1위 커피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소비량으로 보면은 아직도 차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근데 소비되는 분야를 외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커피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평상시에 집에서는 차를 많이 마시지만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여가 활동을 즐길 때는 커피를 마신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점차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마시던 차 시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커피의 지분율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약간 중국의 그 음료 시장? 음료 소비에 대해서 되게 문화를 바꾼 그런 느낌도 있네요, 확실히. 네, 소비의 패러다임이 그렇죠, 그렇죠. 변화를 주는데 또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스타벅스는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현재 포브스에서 선정한 브랜드 파워 35위에 올라간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여러 흑역사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건무 씨가 계속 이어서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철 씨가 스타벅스의 밝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면 저는 스타벅스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항상 번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약간 구설수에 올랐던 적도 있고 뭐 약간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만한 스타벅스 직원 동양인 비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었죠. 네, 실제로도 SNS 상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사건인데 근데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그랬구나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세 번이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물론 이게 미디어에 안 나오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데 일단 먼저 12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커피컵을 건네주는데 찢어진 눈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찢어진 눈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본사에 클레임을 거셨었는데 본사 대변인이 네, 스타벅스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할 수 없다며 사건에 연루된 종업원은 해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나름 대처가 좀 빠른 편이었네요. 대처가 빠르긴 했죠. 근데 그 대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나 봐요. 그 바로 다음에 2014년인 4월 28일에 트위터에서 스페인 세비야를 여행 중인 한 동양인이 또 똑같은 식으로 커피잔에 찢어진 눈구리를 받았대요. 이쯤 되면 이제 스타벅스에 뭔가 있지 않나라는 괜히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직원들이 이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진짜 직원들이 이직을 하라고 억지로 굳이 이렇게 구설수를 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뭐 바로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2014년에 8월에 체코 천문탑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는데 파트너들이 원래 외국에서는 이제 음료 주문 시에 컵에 고객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어주는 게 약간 일반적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안 가봐서. 근데 파트너가 이름을 묻지 않고 지들끼리 막 웃더니 막 뭐를 적어줬대요. 근데 이게 약간 성적인,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네, 성적인 단어를 적었대요. 거기다가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체코 친구한테 물어봐서 알았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 한국 여대생 분께서 파트너한테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 자기는 잘 모르겠다 막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여대생이 컵 사진을 찍자 네, 그때서야 음료수 잘못 나온 것 같다. 아 미안하다. 그래서 컵 회수해서 새 음료를 갖다 줬다고 말했네요. 이게 물론 이게 스타벅스 회사 전체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이러면은 이 정도쯤 되면 근데 그 와중에 두 명이 저희 한국 사람이 다녔다고 또 나오니까 되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이거. 근데 사실 직원 교육도 그 회사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니까. 그렇죠. 확실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네요. 스타벅스가 원래 서비스에 대해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막 동양인 비하라는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원하는 게 좀 좋은 상태의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에 가서 용국을 막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욕쟁이 할머니 집은 아니니까. 아, 스타벅스 근데 바리스타가 욕하면서 커피 주면 되게 좀 신선하겠다. 그 나름 신선하긴 하겠죠. 네 원래 마케팅 아닌가 그거? 그럼 저희가 피커그로 회사 만들면 거긴 욕하는 바리스타를 놓도록 하죠. 교도소 약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건무 씨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내용이 있나요? 네, 다음은 스타벅스가 이탈리아를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의 내용인데요. 스타벅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커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작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약간 그 뮤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탈리아에 매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탈리아 1호점 밀라노에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그 이탈리아에 스타벅스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희는 사실 커피를 좀 후식 개념으로 먹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는 약간 의식이래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되게 맛없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사람 전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대요. 그 느끼기에 스스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가는 단골 카페가 있고 그 카페 바리스타들이 손님이 오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다 좀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상태에서 스타벅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굳이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알바생에게 자신의 커피를 맡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그 스타벅스가 좀 성공하기가 힘들 거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18년 말인가요? 그 밀라노에 네 2018년 말에 밀라노에서 네 근데 또 밀라노가 이탈리아 내에서 좀 이미지가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강하대요. 약간 이탈리아어로 못생긴 밀라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좀 건강미가 넘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밀라노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햇빛 쬐일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좀 밀라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밀라노에 생긴다고 하니까 좀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은 예측이 많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못생긴 밀라노인은 영민 씨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네, 바랍니다. 저 책에서 읽은 표현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네, 그 스타벅스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대요. 밀라노를 여행한 이후에 이탈리아를 진출하는데 3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스타벅스한테 물어봤는데 스타벅스에서 대답하기를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미뤄왔다라고 말을 했대요. 지극히 딱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답변 같은 이미지네요. 상당히 진부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탈리아에 다시 진출하기 결정한 이유는 뭐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또다시 이번에는 이제 스타벅스는 치열한 이탈리아 커피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아까는 존경심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뛰어들 준비가 돼서 뛰어든다. 이번에 뭐 존경 안 한다는 뜻인지 살짝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진출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저 본인들이 스스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이탈리아 진출이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이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미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호주에 한 번 진출했다가 된통 당하고 쫓겨난 적이 한 번 있는데 2000년에 스타벅스가 호주에 진출한 적이 한 번 있네요. 호주에서 뭐 매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까지 약 1,4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점포를 60개 폐쇄하고 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해요. 뭐 현재는 그 24개 매장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호주 현지 기업인 위더스 그룹이라는 데다가 매각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발을 뺀 거죠. 왜 그렇게 매각을 했냐 했더니 매출 부진과 적자 누적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호주가 뭐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호주가 생각보다 커피 문화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래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탈리아가 원래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조로.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 호주로 바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호주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약간 호주도 이탈리아 느낌으로 에스프레소 막 이런 진하고 강한 맛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브랜드로 먹는 것 이상으로.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메뉴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가 미국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취향이 또 호주 사람들이랑은 맞지 않는 거죠. 호주 사람들은 뭐 분위기를 즐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커피 본연의 맛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주에서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커피 종류가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좀 라떼 같은 느낌이 강한 메뉴죠. 네, 요즘 네. 개인 카페들 가면 좀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블랙 화이트. 그렇다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스타벅스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가 없어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가 플랫 화이트인데 스타벅스는 플랫 화이트를 팔지 않네요. 약간 한식집에서 비빔밥을 안 파는 느낌. 그쵸, 김치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되게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굳이 장사가 잘 될까 싶어서 생각해봤더니 역시 장사가 안 됐네요. 그리고 호주 커피 소비 시장이 보통 3,000원에 4,000원 가격인데 스타벅스 커피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호주 내셔널 브랜드 커피 마시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했지만 그 맞는 지역화를 같이 하지 않아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어가지고 그걸 약간 스타벅스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호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나. 호주가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호주에서 그렇죠. 호주에서 망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커피 문화가 되게 발달한 나라들에서 좀 고전을 많이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커피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약간 고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잘 발전된 나라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거 외에도 평창올림픽 이번에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평창. 네네. 영미. 네, 영민 아니고 영미인데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스타벅스에서 한번 일이 있었네요. 평창에서 스타벅스와 관련된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건 따로 못 봤던 것 너무 같은데. 추워서 커피가 얼었나? 네, 그건 아니고요. 아, 예. 4년이 지났어도 영민 씨 드립은 여전하죠, 여전하네요. 역시. 네.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하는 날 MBC에서
MBC 아니고 미국 MBC. 미국 NBC에서 네. 앵커 조슈아 쿠퍼 라머라는 사람이 망언을 해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언론에 문매를 많이 맞았죠. 개수 중계에서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생방송에 말을 그쵸, 했었죠. 라이브로 이렇게 개소리라고 개소리죠. 개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도 개소리다. 네, 확실히 개소리예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은 타임지 기자 출신인데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알고 보니까 스타벅스 이사로 지금 등장이 돼 있어요. 아, 그 미국 측에 있는 본사에서. 그쵸, 스타벅스 이사로 갑자기 등장이 돼 있어서 스타벅스는 똥을 맞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기업의 이사가 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건 그대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스타벅스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장 수가 막 3위? 네, 매장 수 3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브랜치만 해도 몇 개인데 스타벅스가. 상당하죠. 근데 사실 근데 이 망언의 진짜 문제는 본인이 스타벅스 이사로서 스타벅스가 진출한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역사 문제 같은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민하기 마련인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한국인 한 명한테만 물어봤어도 알 일인데요. 그쵸.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라모 씨가 타임지 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 내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중국 전문가로서 이번 올림픽에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MBC에서 초빙을 해서 캐스터를 쓰고 있는 거였는데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네요. 다음으로는 스타벅스의 정치적 CSR 레이스 투게더 실패 사례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뉴욕타임즈 광고를 찍으면서 검정 바탕에 함께 극복할까요? Shall we overcome? 이라는 문구를 가운데에 넣고 우측 하단에 캠페인 슬로건인 레이스 투게더라는 두 단어로만 적었어요. 이게 약간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CSR 관련 인종차별을 없애자. 그렇죠. 그런 느낌의 CSR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우드추가 이걸 행동적 전술로 어떻게 했냐면 매니저들한테 그 아까 컵에다가 그 고객들 이름 써주거나 닉네임 써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냥 레이스 투게더라고 문구를 적어주는 식으로 약간 행동적 전술을 썼었는데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취지가 약간 인종차별 없애자 이런 식의 좋은 취지였는데 그 캠페인 전개되는 동안에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보면 스타벅스 일선 매장 직원의 40%가 소수 인종인데 반해 19명의 회사 중역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은 셋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길게 줄지어선 고객들을 대하기도 벅찬 바리스타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결정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네요. 뭐 일리가 있는 비판이네요. 굉장히. 그쵸,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 그 고객들도 이걸 레이스 투게더를 왜 우리한테 써주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름이나 써주지 왜 해당 정치적인 그런 문구 이런 사항들을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제 파트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파트는 안영민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희 그거 알고 있니? 뭐야? 제 코너 명이에요. 네, 저는 제 파트에서 스타벅스에 관해서 좀 한 두 가지 정도 평소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스타벅스는 왜 진동벨을 주지 않을까?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 혹시 커피를 주문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아나요? 원래 다른 커피숍들은 진동벨이란 걸 주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알바생이 크게 부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뭐 앞서 말했지만 자주 가진 않는데 가면은 영수증 밑에 이렇게 고객 이름이 조그맣게 찍혀 나와서 그 이름대로 알바생이 목청껏 불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죠. 뭐 그러면 그 이름을 컵에 써서 그 음료가 나온 이후에 이름을 불러서 고객에게 커피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위생상의 문제로 그런 건 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대신 영수증 번호나 또는 멤버십에 등록된 별명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음료가 나오면 호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기본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뒀는데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커피 문화에 매료가 돼서 이 부분을 이제 스타벅스에 도입을 함으로써 성공을
하게 된 걸로 유명한데 그때 하워드 슐츠가 바리스타가 직접 고객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며 응대하는 거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도입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진동벨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진동벨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리스타가 고객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벨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 경험을 이제 스타벅스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면이 다른 커피숍에서는 그냥 이렇게 띡 나오는 거에 비해 좀 알바생이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진동벨을 주나 이름을 부르나 결국 뭐가 그렇게 바리스타랑 저는 이름 부르다도 사실 바리스타 눈 마주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아날로그 감성 근데 같은. 사실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게 스타벅스에서 발표한 공식적 입장이긴 한데 비공식적 추측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 사이에 첫 번째 진동벨의 분실이 잦다. 분실이 잦다고요? 그걸 누가 가져가나요?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분실률이 되게 높아. 아 그래요? 친구들 중에 이제 카페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진동벨 하나가 한 6, 7만 원 한대요. 그 단가 비싸요? 자체가. 예, 그러니까 비싸니까 좀 뭐 그런 원가 절감 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또 뭐 다른 참고 문헌에서 본 것은 그 스타벅스는 항상 보면 주문을 하는 곳 뒤편이나 뭐 근처에 MD 상품들이 되게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MD 상품 유명하죠. 그래서 커피를 주문하고 그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MD 상품을 구경하도록 좀 유도하는 의미에서 왜 진동벨을 주면 사람들 그냥 다 자리를 가버리니까 진동벨 좀 자리 가는데 이름 부를 때는 자리 못 가고 그냥 서성이게 되니까 네, 약간 그 음료를 기다려 서성이니까 그때 MD 상품을 구경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아닐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MD 상품 판매. 그러게요. 제가 앞에서 그 MD 상품 뭐 텀블러나 굿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이어서 너희 그거 알고 있니? 두 번째 소식은 스타벅스 매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서울, 홍콩? 시애틀. 갑자기 그렇게 단번에 사실 정답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런가요? 정답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미 2014년 기준으로 기존에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뉴욕보다도 매장 수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이 되게 성장률이 스타벅스가 진출한 여러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그 조사 결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매장이 가장 많다는 게 그 면적 대비로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수가 절대적인 매장 수 자체가 많대요. 그렇게 많아서 하나? 그게 공식적으로 스타벅스에서 발표한 건 2014년 기준이어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네,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주변에 저희 10분 거리에 막 편의점 여러 개 생기듯이 이제 스타벅스가 10분 거리에 3층짜리 스타벅스 하나랑 5층짜리 스타벅스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 학교 앞에도 두 개가 있고 뭐 인접한 옆에 학교까지 합치면 이 동네 한 5개 정도의 매장이 있으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동네에 진짜 많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이 생겨도 항상 들어가면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자리 잡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스타벅스.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겠죠. 그 결과 연매출 1조를 달성을 했고 1000호점을 국내에서 돌파를 했고요. 오,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넘게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에 있는 타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보통 매출이 1000억에서 2000억 되고 영업이익은 100억에서 200억 대인데 뭐 스타벅스는 10배 영업이익이 1000억.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한국 내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은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서울역 뭐 대학가? 명동?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네네. 좀 많은 홍대 곳. 뭐 이런데. 제 친구가 그 마케팅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스타벅스 매출이 가장 높은 매장이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매장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럴 리가 그게.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 사실을 말해줬더니 여자친구가 그 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바로 검색해 보니까 1위는 인천국제공항점이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고요. 교수님 드립이실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공항 같은 곳은 뭐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천공항이니까 또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확실히. 그쵸 근데 확실히 국제공항이니까.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가 자기 브랜드 파워를 확실히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 매장을 가면은 일단 평타는 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뭐 외국에 나갔을 때 맥도날드 가는 그쵸. 느낌? 프랜차이즈 뭐-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셔야겠다 하는데 로컬 브랜드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다면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만만한 게 해야겠다. 스타벅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만만한 가격은 아닌데. 맞아요. 만만한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질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이 항상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한국의 1인당 매장 수, 국민 1인당 매장 수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1위가 캐나다고요. 캐나다는 3만 5천 명당 1개, 2위가 미국 4만 1천 명당 1개 매장이 있고 3위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4만 5천 명당 1개 매장이 있고 한국은 5만 명당 1개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5만 명당 한 개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서 저희가 체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종로 쪽에 뭐 스타벅스 한 2, 30개 넘게 모여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로예요? 네, 엄청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달리 싱가포르랑 한국에서 스타벅스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서도 되게 신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 덕분에 본사에서도 이제 저희 한국 지사의 말을 되게 존중해서 들어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분은 스타벅스 잘 안 가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이렌 오더라고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바로 하고 음료를 제조해주면 바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서비스가 그 있거든요. 매장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매장 네. 밖에서 주문하고 받아만 가는 네, 약간 매장 그런 밖에서 할 서비스죠. 수도 있고 이제 자리 잡기가 워낙 힘드니까 스타벅스 같은데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대면이 아니라 약간 앱으로.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도입이 됐고 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도입이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원래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좀 부재가 되다가 한국에서 먼저 시연을 해서 성공적인 반응을 얻어서 미국에서도 좀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 역시 또 이렇게 큰 작용을 했네요. 저 또 뭐 IT 기술력도 또 뛰어난 국가니까 그런 면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스타벅스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쓸데없이 뭐 비싸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정도 값어치 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뭐 저는 사실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스타벅스가 유독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된장남 된장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스타벅스 이미지와 함께 섞여가지고 뭐 스타벅스가 비싼 브랜드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 근처에 다른 커피 전문점 가도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스타벅스랑 비슷한 가격대 프랜차이즈 되게 많죠. 뭐 엔젤리너스도 비슷하지 않나요? 엔젤리너스,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도. 할리스? 네, 뭐 그런 데들 다 가격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다 커피빈도 되게 비싼 편이고. 그러면 건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래도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커피만으로는. 제가 원 플러스 원 쿠폰이 있을 때만 간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시는 게 쿨라인 피조라는 음료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그거 맛있죠. 근데 그것도 누나가 알려준 건데 그걸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그게 톨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잖아요. 톨 사이즈를 사도 만약에 둘이 나눠내도 인당 3,000원이에요. 하나에 6,000원 정도 하는 건데 그 6,000원이면 사실 음료 하나 가격으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음료 자체는 저는 비싸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가격 치고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간이 확실히 스타벅스는 그 유명하잖아요. 스타벅스 마케팅으로는. 그래서 음료 자체 만약에 내가 테이크아웃을 해간다. 그러면 확실히 비싼 것 같아요. 저 근데 테이크아웃으로 치면 저도
의견을 좀 보태자면 네. 저는 굉장히 스타벅스의 가격 정책에 큰 불만은 없거든요. 품질이랑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 스타벅스에서 머물 때 받을 수 있는 되게 감정들이나 뭐 인테리어나 음악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테이크아웃의 경우를 따져보면 그런 면이 전혀 없으니까 좀 테이크아웃 가격치고는 좀 비싼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테이크아웃 하면 뭐 500원 할인, 1000원 할인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데. 그쵸 그쵸. 스타벅스도 그런 걸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스타벅스는 말 그대로 진짜 커피를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약간 공간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건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스타벅스가 테이크아웃 가격으로 500원을 할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밖에 안 해서 이미 공간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그쵸. 그 매장을 오픈하는데 왜 공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이것도 뭐 또 제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되게 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리스타 분들한테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제가 알기로 파트타임을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통 정식 바리스타를 뽑아서 지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뽑아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근데 보면 다른 브랜드들 알바생들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좀 미숙하게 처리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커피 마시러 갔을 때 커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제 커피를 만들어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잘 제공받는 모르시는 서비스. 분들보다 해주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항상, 그리고 또 교육이 잘 돼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친절하시고 또 기본적인 커피나 음료에 대한 교육이 돼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제 누나가 스타벅스 지금 일하고 있다 했잖아요. 누나 보니까 다 어디 무슨 본사는 아니고 뭐 지점으로 다 같이 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다 같이 교육 받고 네 무슨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에피소드로 스타벅스에 관해서 이렇게 한 길게 지금 녹음한 시간으로 치면은 거의 한 4, 50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다 더 아마 1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총 녹음 저희가 길이는.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길이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은 첫 회부터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과 방송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그 영화에서 편집돼서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야 거기서 짧아지면 짧아졌지 길어질 일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편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죠? 네 정말 두고두고 남을 망언이 될 뻔했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첫 회 저희도 하면서 좀 앞으로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든 뭐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기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안녕.